철학책 읽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책 읽는 소리 솔방문고입니다. 제가 솔박이에요.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어풀이로 시작해 볼게요. 기질,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한 유형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개인의 성격적 소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거나 대단히 회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격의 타고난 특성과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질이 사상의 세계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기질 속에서 불타오르다 기질 속에서 사라져간 오늘의 철학자는요, 엘레아의 제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논리적 증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증명했던 그의 철학은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패러독스 혹은 역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엘레아의 제논 읽어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엘레아의 제논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경부터 BC 430년경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엘레아에서 태어났고요. 파르메니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엘레아 학파의 학자이지요. 엘레아의 제논, 엘레아의 제논이라고 지칭을 하는 이유는요, 스토아 학파에도 제논이라는 이름의 유명 철학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제논 오브 엘레아라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자, 엘레아의 제논의 연관 검색어는 제논의 역설, 일원론, 운동 불가능론이 대표적입니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진 않죠?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우선 제논의 생애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텔레우타고로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파르메니데스와 양자의 연을 맺었다. 동시에 제자이자 소년 애인이었다. 그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아주 배우처럼 생겼나 봐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래요. 제자 양자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소년 애인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소년 애인, 파이디카. 우선 파이데라스티아, 이 단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소년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이데스와 사랑을 뜻하는 에라스티아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남성 사이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 좀 적확하게는 소년에 대한 사랑, 소년애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절에도 동성애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게스킨의 여행자를 위한 고전 철학 가이드에 잘 설명을 해놓았더군요. 동성애와 이성애와 소아성애에 관한 현대 개념은 고전 세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당시에는 동성애에 관한 도덕적 이슈가 아예 없었지만 대신 철저하게 준수된 규약이 있었다. 소아성애는 아마도 매우 희귀했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가족 생활이 가모장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없는 종류의 성적 자유와 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4세에서 18세의 집안 좋은 소년이나 청년은 18세에서 30세의 남성을 사회적이고 지적인 멘토, 연인, 우상으로 삼고 상호 합의 아래 에로스를 실천하는 신체적으로도 가까운 친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소년이 18세쯤 되면 역할이 뒤바뀌어 이제는 사랑을 받던 쪽이 사랑을 주는 쪽이 되었다. 반면 서양 문화사의 마지막 5분에 해당하는 현대의 우리가 동성결혼이라고 부르는 일은 오히려 보기 드물었고,
유약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일로 간주되거나 아예 무시되었다. 제논이 파르메니데스의 애인이었다는 대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성애와는 그 궤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리스의 사회적 관습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할까요? 어쨌든 제논은 성격도 강렬했던 모양입니다. 참주 추출 운동을 하다가 체포도 했고 자백도 거부했고 참주를 비난하고 저주도 했다지요. 신문하던 참주에게 혀를 깨물어 뱉었다더라. 그래서 맷돌에 으깨져서 죽었다더라 등등 설들이 내려옵니다.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은 정확히 느낄 수 있네요. 성격의 한 측면에서 봐도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겠구나 싶습니다. 기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기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큰 철학적 기질을 인식하면 이 방대한 사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리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경험에 치중을 하는가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감각이 곧 알미다. 이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자연 철학의 주된 생각이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참된 알을 얻으려면 사유가 동반된 감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각, 즉 경험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기초로 세상은 모두 변한다는 학설을 내놓았죠. 그 반대편에서 주목되는 철학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파르메니데스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며 불확실하므로 경험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만 진정한 알을 잃을 수 있다 였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과 충돌하는 면이 있죠.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 과제였던 당시의 자연 철학과 등을 지는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비난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자였던 제논은 스승의 사상을 설파하고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주장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나의 견해를 상세하고 깊은 논리로 증명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논리의 모순을 찾아 증명하든가. 제논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을 반박하는 논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논의 역설입니다. 제논의 패러독스라고도 하죠. 이 논증으로 운동의 실제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요. 다원성을 반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경주, 또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등등입니다.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를 조금 들여다볼까요? 움직이는 화살을 잘게 쪼개봅니다. 어느 한순간을 떼어놓고 보면 화살의 길이만큼의 움직이지 않는 찰나가 있겠죠. 결국 그 순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므로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정지된 것을 아무리 합쳐봐야 운동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살은 움직인다는 당신들의 상식은 모순이다. 이 설명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경주를 좀 들여다볼게요. 아킬레우스라는 신화 속 달리기의 명수는 거북이보다 늦게 출발해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당신들의 상식을 반박해 보겠어. 자, 하나의 일직선 위에 A라는 지점에 아킬레우스가 있고 B라는 지점에 거북이가 있다고 친다면 A라는 지점의 아킬레우스가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B라는 지점의 거북이는 아무리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거북이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B라는 지점이 아니라 C라는 지점에 있다. B라는 지점에서 아킬레우스가 다시 출발을 했고 C라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아무리 속도가 늦은 거북이라 해도 거북이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D라는 지점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킬레우스가 도착해야 하는 점들이 무한히 많이 생기는데 유한한 시간 동안 무한개의 작업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그려놓고 보면 얼핏 솔깃한데요. 실제로는 화살은 움직이죠. 달리기의 명수는 아무리 늦게 출발해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홀린 듯 하기도 합니다.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논이 거리만 무한히 분할 가능하다고 보고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짧은 순간도 시간은 지속됩니다. 시간도 무한히 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물체가 멈춰진 순간은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죠. 제논은 그 시대 스승의 사상을 부정했던 반대자들을 논박하기 위한 논증을 펼친 것입니다. 일종의 논증을 위한 논증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양상이 가열되고 주장을 위한 주장, 논리를 위한 논리, 즉 돌아보면 억지를 썼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억지인 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던 그런 때 말입니다. 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범상한 우리와 달리 철학사에 있어서 꽤 중요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논의 역설, 이 논증을 깨기 위해서 훗날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논증의 오류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무한과 유한의 개념을 깊이 인식할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논의 순수한 사유의 법칙, 그리고 논리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평가를 받는 것이랍니다. 제논의 역설을 읽으면서 그 끝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도 반대로 보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생각 없이 단정했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질에 죽고 기질에 살았던 열정의 철학자 엘레아의 제논. 그 덕분에 상식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다른 철학자 데리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